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찬배입니다. 대선 카운트다운 오늘은 결산편입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아슬아슬했던 20대 대선. 정치권에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기까지 주목해 봐야 할 인물들은 누구였는지 대선을 흔든 사람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치열했던 후보들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제는 좋아! 빠르게! 양당 제재 정식하고 다당제 연합 정치! 청년들 먹여 살리기 위해 정치한다는 말씀 더 나은 정치 교체, 더 나은 세상 교체를 향해 나아가겠다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무능하고 국민 우습게 하는 오만한 정권 갈아치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허벅지 어디 건방지게 국민에게 날려듭니까?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서 격떨어지는 이런 후진 인격의 소유자가 존경하는 김동연 부총리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 대장정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성사시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네,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역대급 비호감에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전도 있었습니다. 결국 득표율에서도 역대급 박빙의 승부를 펼친 대선이었습니다. 0.73%포인트. 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0.73%포인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그 국민이 정치인의 성과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강한 선거였죠. 그래서 예. 정권 교체라는 여론이 이제 비등한 시점이었는데 어찌됐든 이건 정권 교체라는 여론을 정치인들이 뭐 진영이나 기타 뭐 정치 교체라는 새로운 프레임이나 이런 것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은 민심이 이긴, 그러니까 성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의 심판이 이긴 선거였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아무리 진영과 기타 다른 프레임으로 국민 민심을 가리려고 해도 결국은 민심이 이긴 그런 좀 바람직한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0.73%라는 정말 역대급 선거만큼 역대급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선방은 했습니다만 저는 결과만 놓고 보면 양당이 다 패배하고 저는 국민이 승리한 선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당도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지만 과연 진정한 승자였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국민들이 주문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 정말 정치가 달라져야 된다. 양당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어떤 강력한 주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 퍼센트 포인트만큼 그래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니면 하지 않았으면 더 차이가 났었는데 오히려 실패한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물론 그렇죠. 예. 예. 단일화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일화를 해서 역풍이 불었다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많이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사전 투표율이 호남에서 굉장히 높았잖아요. 호남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갔던 것 같거든요. 그 예. 이유가 단일화를 하고 나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호남 유권자들은 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 표가 상당히 이재명 후보에게 갔다고 본다면 단일화 안 했어도 오히려 더 큰 표차로 이길 수 있지 않냐라는 가정이 가능한데 또 하나 가정이 말이죠. 만약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안 했으면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됐으면 이 선거 결과는 뒤집혔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여전히 단일화의 효과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에게 심리적 안정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합니다만 상반되는 그 분석들을 하던데 예. 저는 뭐 제 생각에는 단일화를 했던 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결국은 국민의힘의 승리에 좀 기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주의였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과연 지역주의의 벽을 넘었는가? 물론 보수 후보 중에서는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고 합니다만 예상했던, 기대했던 것만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요? 저는 지역 결집이지 지역 감정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여전히 이번 선거 결과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상의 양강 구도였잖아요. 그렇다면 당에 따라서 지역 결집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지역 감정은 호남 쪽에서는 영남 안 돼. 영남 쪽에서는 호남 절대 안 돼. 그렇다면 수도권 판세도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도 이렇게 나온 것은 지역 구도는 상당히 깨졌다. 수도권을 보더라도 그래도 전북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지역 감정이 아니라 지역 결집을 하는 선거에서도 14% 역대 선거에서는 가장 높은 득표거든요. 그리고 지난 2017년 대선하고 비교하더라도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표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더 선전했어요. 그 이야기는 울산 같은 곳은 이전에 우리가 10년 전 또는 15년 전 YS 삼김 시대의 울산의 정서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어떤 지역 감정, 영호남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점점 벗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워낙 치열한 대결 구도였잖아요. 그런 현상이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이번 지역 결집을 지역 감정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조금 다른 말씀드리면 지역 감정이 아니란 말에 동의를 해요. 그 과거에 87년도 13대 대선 때 YS, DJ, 노태우, 김정필 후보가 다 이제 지역이 분명한 후보들이었어요. 지역 패권주의에 기반한 유권자들, 아니 그 후보들. 그러니까 자기 지역 출신들에게 몰표를 줬던 건 지역 감정이에요. 이번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지역 감정은 아닌데 전 지역 구도가 완화됐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14%로 전북이 얻고 박근혜 후보가 호남에서 10.2% 얻었었는데 그 이상이 13% 정도 얻었으니까 아직 최종적인 득표는 안 나왔어요. 한 달 정도 있다 나오는 거니까 우리 예. 그 출구조사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10% 13% 차이 때문에 지역구도가 좀 완화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너무 표차가 커요. 영남도 그렇고 호남도 그렇고 물론 부울경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만 좀 그래서 지역구도가 완화됐다는 겉으로 드러난 그 분석엔 동의를 하는데 좀 위험한 게 그렇게 좀 안이하게 분석했다가 전 지역구도가 오히려 더 완화커녕 심화될 수 있다. 예. 그런 점에서부터 그런 분석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먼저 말씀드린 게 지금의 지역의 득표는 최종 득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에서 몇 퍼센트를 했느냐는 지금 출구조사에 대한 기준이고 추후에 이제 중앙선거에서 나오는데 저는 뭐냐면 이거죠.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더 커져가는 상황이지 이번에는 후보를 중심으로 이겨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결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그 저희가 관점을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은데 표를 얼마만큼 많이 얻었느냐 그 해당 지역에서 어느 정당에 어느 정도 표를 줬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뭐 지역구도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관점을 바꿔서 호남에서 저희가 44만 표를 얻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 만약에 거기 못 얻었으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요인을 어떤 특정 한 곳에 둘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구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래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지역구가 깨지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더욱더 매진하는 그런 어떤 선거운동의 형태가 되겠죠. 평상시에도 그런 형사, 그 당의 운영에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44만 표가 상당한 승리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슬아슬한 표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표정이 그리고 해석도 각각 조금씩 달랐습니다. 심장이 그야말로 쫄깃쫄깃하셨죠. 쫄깃쫄깃하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고 앞으로 5년 동안은 진짜 이런 일 다시 없게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더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날씨는 오늘로 완연한 봄인데 어쩌면 민주당은 겨울로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하는 걱정 어린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결과는 나왔지만 그 결과가 예상했던, 기대했던 것만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물론 집권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한 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은 50%가 넘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얻은 득표는 거기에 못 미쳤습니다. 그 격차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정권 교체 지지 여론은 사실은 전수조사한 적은 없고요. 거의 여론조사 형태였고요. 그러니까 뭐 오차 범위가 있겠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 등 정책 실패에 따른 심판적 성격이 강한 건 맞아요. 그런데 또 미시적으로 보면 이제 뭐 진영이라는 장벽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뭐 정치 교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갖다 붙이고 여러 가지 미시적 또 지방선거 지방 권력이 아무래도 민주당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루는 이제 선거 운동의 좀 수월성 이런 부분 뭐 미시적인 요소들이 이제 더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결국은 국민이 만들어 놓은 정권 교체 구도가 정치인이 만든 선거 전략성의 여러 구도를 이겼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걸 보고 향후에는 선거 전략을 짤 게 아니고 열심히 위정 활동을 잘해서 국민적 평가를 받는 것이 선거에서 이기는 길이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같은 여론조사를 좀 더 보면요. 이런 답변도 많았습니다. 상대 후보가 싫어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싫어서 윤석열을 뽑았다. 또는 신뢰성 부족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것이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싫어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으면 민주당을 뽑을 수도 있었는데 이 항목은 조금 뼈아픈 대목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양당에서 두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이랄지, 그다음에 양 후보들이 워낙 이제 국민들한테 처음 선보이는 후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정서적인 일체감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거를 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두 후보가 이전부터 전 국민들한테 좀 보여졌다라면 좀 부정적인 것들도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되고 좀 완화가 됐을 텐데 처음부터 굉장히 비호감 선거, 그다음에 한번 처음 나온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다가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처음부터 뽑을 사람이 없다. 우리가 항상 선거 때는 진짜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이번 선거는 굉장히 처음부터 뽑을 사람이 없었고 굉장히 국민들이 좀 되게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두 후보 중에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그래도 좀 덜 나쁘다, 밉다 이런 기본적인 그런 어떤 비호감 여론이 워낙 많았고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박빙으로 이겼고요. 또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높을 때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그 지지자를 흡수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좀 비슷하게 수렴을 했기 때문에 좀 이재명 후보가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벽을 좀 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2, 3일만 더 선거운동 시간이 있었다면 결과는 바뀔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거는요? 짧게. 왜냐하면 마지막 한 일주일에 저는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윤석열 후보가 현장에서 보여준 유세에서의 굉장히 거친 언사들, 김정일, 김정은 공산당, 그리고 민주당을 기득권을 비판을 하면 굉장히 그걸 근거 있게 차고차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비판했어요. 굉장히 민주화 운동하면서 다 어쨌다 저쨌다니까 저는 굉장히 특히 호남 유권자들한테 비호감을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짧게요. 이렇게 길게 다룰 내용은 아닌데 여성의 날이 한 이틀 전만 됐어도 3일 전만 됐어도 그 2030 여성 표심을 더 모아왔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저는 이미 여성들이 말을 안 하고 있었지 저는 표심이 어느 정도는 결정이 돼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더 하루 이틀 지났으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정말 그 시간 하루 이틀이 어떤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수치적으로 보면 본투표에서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많이 앞섰다고 이렇게 보정하기 전에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서 많이 졌다고 그래서 보정값이 더해져서 사실 이렇게 박빙의 승부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전 투표에 물론 어떤 분들이 가서 투표를 했는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지만 어쨌든 순서에 따른 그 득표율 차이를 보면 며칠 더 있었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건 본투표에서 앞섰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거꾸로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말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정말 이번에는 투표를 안 할까 했던 분들이 마지막에 좀 윤석열 후보처럼 발언이 이런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면서 많이들 또 알겠습니다. 돌아갔던 뭐 결과가 나왔고 가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바로 사람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이번 20대 대선에 남긴 또 다른 주역들입니다. 지금 뭐 사진에 쭉 몇몇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기다려보시면 그 인물에 대해서도 이번 승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후보로 나섰던 바로 이 두 사람의 미래입니다. 저는 정치 끝내기에는 아직 너무 젊어요. 이재명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지 우리 선대위, 민주당, 당원, 여러분은 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축하를 드리려고 제가 그랬는데 먼저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같이 도시락 식사하면서 지난번에 약속했던 그런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한 의논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네, 먼저 이재명 전 후보는 민주당 비대위 체제에서 지금 상임 고문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당장 이재명 비상대책위 체제부터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방선거 또는 뭐 전당대회 이렇게 역할론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그만큼 정치적 영향력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서 윤석열 당선인의 신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전히 영향력은 남아있고 그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한 활동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지방선거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만큼 또 부담도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아주 드러내놓고 공식적이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윤석열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여론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또 성자에 대한 그런 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아주 공식적이거나 본격적인 정치 활동은 당분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짧게요. 그러면 아까 이재명 후보가 후보 시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치 끝내기에는 아직 젊다. 다음 대선에 또 도전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이제 와신 상담이라는 것인데 이제 전국의 또 전개 사항을 봐가면서 할 텐데 대체적인 수수는 이제 국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이 됐든 보궐이 됐든 2년 뒤면 좀 너무 긴 시간이니까 국회로 원내로 들어오고 당권을 잡고 또 대통령에 재도전하는 이런 수순이 될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년 후 총선도 총선이고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후보의 그 경로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가서 당권 잡고 이제 재도전했던 건데 그리고 과거의 대선 후보들 보면 재수한 후보들이 거의 다예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부터 이재명 후보가 워낙 근소한 차이기도 했고 패배를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선거란 우리나라 정치의 이 인터벌이 되게 짧아졌어요.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인물이 또 나올 것이고 또 지금 여러 번 지방선거 역할로도 나오고 그런데 그건 전 좀 성급하다고 봐요. 특히 그리고 비대위원장 얘기 나오는데 아무리 근소한 차라고 해도요. 우리나라는 단순 다수제예요. 그런 게 다 반영돼서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역할을 물론 합니다만 적어도 당분간은 꽤 긴 기간, 아주 긴 기간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좀 자숙한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민주당에게도 좋고 이재명 전 후보에게도 전 바람직하지 않을까. 자, 그런데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낙선한 뒤에 영국으로 가셨거든요. 아예 정계 은퇴 선언까지 하셨고 안철수 후보도 지난 대선 이후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코로나 영향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SNS에 글을 올린다든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자맹보다는. 그건 왜 그럴까요? 뭐 워낙
그 이재명 후보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본인의 이제 생각을 얘기하는데 항상 적극적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낙선 인사를 더 잘하는 게 그 선거 운동 기간 했던 것보다 되게 더 중요하고. 낙선 인사가 더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 굉장히 어쨌든 지지자들이 혼신의 노력을 했고 상처가 크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을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 그래 그럼 다음에는 뭐 나오면 찍어줄까 약간 그런 좀 미안한 마음도 이렇게 사람들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행보도 좀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거취를 결정은 하겠지만 저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직도 대선이 좀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일단 선거가 끝났으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도 조금 좀 쉬시면서 앞으로의 좀 그 진로를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앞으로 조금 쉬시면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지금보다 더 아마 바쁘게 움직일 후보도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대표의 행보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회동을 했는데 인수위원장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 얘기는 하지는 않았다라고 뭐 안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장제원 비서실장이나 이쪽 얘기는 알아서 이제 결정은 안 대표께서 하시면 된다. 그 얘기는 인수위원장을 제안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선인하고 회동의 한 자리에서는 인수위원장 자리가 안 나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당선인이 인수위원장을 하시라라고 말씀도 안 했다는 건데 어쨌든 실무진 사이에서는 내용이 오간 것 같아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런데 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인수위원장 자리가 본인의 정치 행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한 이후에 결정하겠죠. 예를 들면 인수위원장을 거쳐서 국무총리로 가서 행정경험을 쌓는 것이 본인의 향후 대권 도전에 유리할지 아니면 선출직인 뭐 광역단체장을 거치거나 또는 이제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통해서 독자적인 정치적 위상을 만들어 갈지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것이 대통령과의 협조 관계도 있지만 사실 갈등 관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몸집을 불려가는 것이 차기 대권 도전에 유리할지 아마 이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고민하시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방선거에 출마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달리다가 끝까지 못 뛰셨죠. 이번도 대선도 끝까지 못 뛰셨는데 또 선거에 또 출마한다? 이것도 지금 너무 벅차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안 대표의 경우에는 대권 주자로 분류가 되고 본인도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 경험을 이 강요로서 쌓는 것보다는 선출직으로서 행정 경험을 쌓는 것이 그러니까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관계가 사실은 독립적이거든요. 병렬적이고 그래서 쌓는 경험이 오히려 더 대권 주자로서의 몸집 불리기에 더 유리하다. 지난 경험을 보더라도 이재명 전 후보의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중앙 정부의 정책과 다소 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정책 재량권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선출직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권한 행사를 하는 이런 위치에 가는 거 그리고 집권 여당을 통해서 본인이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고민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방선거에 당장 나가는 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합당 또 과정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당장 서울시장은 또 현역이 있는 것이고 경기지사는 또 이재명 후보의 또 후광 효과가 여전히 작동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테고 그렇다면은 또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번 대선에서 뭐 끝까지 그대로 거의 완주하는 수준 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은데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존재감은 계속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공식적인 인수위에서의 연관관계는 관련성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영향력인데 결국 이 영향력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인물은 윤석열 당선인이에요. 당선인일 때나 아니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속 안철수 후보, 안철수 대표님 이래야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또 마지막으로는 지지율인데 지지율이라는 것은 자맹을 하면 지지율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식적인 자리로 가야 되는데 저는 정부에서 뭔가 자리를 맞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든 아니면 당대표인데 당대표를 또 당장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출적인 지방선거보다는 현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총리는 본인도
선을 그었다고 했으니까 국무총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뭐 도전을 해보는. 도전을 해보는 정도의 탐색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예. 제가 봐도 인수위원장 자리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단일화를 하면서 공동정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다음- 인수위부터라고 했었고요. 그때. 예, 그래서 인수위부터 같이 이제 구성을 예.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랬기 때문에 공동정부라는 거는 결국은 총리를 통한 권력 분산 같은 정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우리 헌법 정신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행정에 대한 의혹도 보였고 안 후보가 그렇다면 인수위원장을 거쳐서 총리로 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물론 인수위원장을 거치지 않고 총리로 갈 수도 있어요. 내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예. 그러나 공동정부를 하고 서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걸 좀 완화하고 이런 측면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그건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좋고 안 후보에게도 명분이 있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볼 때는 총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자, 지켜봐야죠. 그런데 총리로 지명을 하고 총리 임명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는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인사청문회 하고 반대해도 강행할 수 있어요. 근데 총리는 국회 동의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떻게 보면 첫 협치의 시험대가 이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리고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분이면 충분히 총리로서 훌륭하다. 이런 인물을 내세웠을 때 그럼 정말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협치하면서 공동정부를 운영하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할 수 있겠다. 굉장히 그 시험대가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총리 인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야당 이제 민주당도 이제 정말 그런 합리적인 어떤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은 사람을 또 무조건 발목 잡기만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그 정부가 정말 처음부터 어떤 그 총리를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내각 구성이나 정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좀 청사진을 국민과 야당 정당에 좀 제시하고 그 일련의 틀 속에서 총리도 임명하고 그런 통해서 저는 협치를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 안철수 대표가 인사청문회 자리에 선 적은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대선 후보라 하더라도 마지막 최종 1대1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윤석열 후보의 부인, 뭐 이재명 후보의 부인 얘기까지 막 나오는 이런 치열한 거를 검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리 후보로 되면 이제 언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민주당 쪽에서도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도 다 검증에 들어갈 겁니다. 네. 그 과정은 어떻게 보세요? 한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질 겁니다. 첫 번째로는 여론의 검증이죠. 근데 선출직에 도전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안철수 후보도 안철수 대표도 그런 만큼 큰 결격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또 국민의힘에서 또 당선인이 밀고 있는 안철수 국무총리 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마냥 반대하기 힘든 것이 바로 국민 지지율이거든요. 예. 여론에서 첫 번째 검증하고 그다음에 지지율 설문조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50% 넘게 되면 그래도 대선에서 단일화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겁니다. 야합이다. 또 사실상 선거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 제공이 됐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키지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높으면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왜냐하면 이걸 또 당선인은 윤 당선인은 승부수를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우리도 또 다른 맹물을 찾을 수 있다. 수사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협조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수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정치 현안 등과 맞물려 있다면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는 안 하겠죠. 수사를 이런 얘기는 이제 하시는 말씀이고 실제 안철수 국무총리 카드를 민주당에서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워요. 이미 그 당시에 공동정부 운운하시면서 송영길 대표님이나 아니면 그 이재명 전 후보께서 훌륭하신 분이다. 정책적으로 참 우리가 채택하겠다. 같이 일해보자 이랬기 때문에 사실 마냥 반대를 끝까지 하기는 어렵다. 예. 안 대표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하려면 먼저 하셨는데 단일화의 대상으로 삼았던 게 안철수 후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 당과 단일화했다고 반대를 한다? 민주당이 전 민주당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민주당이 만약에 일단 안철수 대표가 총리에 지명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건 가정컨대 만약에 민주당이 그러한 행보를 밝히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게다가 안 후보는 사실 대권 주자로서 많은 검증을 이미 받았어요. 또 지방선거도 앞둔 상황에서.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전 민주당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안철수 대표와 이번 대선에서 유독 충돌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이준석 대표입니다. 공동대표 체제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건 저는 들은 바도 없고 그거는 뭐 협의의 대상도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자, 바로 뭐 질문 드리죠. 공동대표라 하면 이제 합당을 했을 때 다시 대표를 뽑는 과정을 거치거나 뭐 이런 건데 지금 뭐 이준석 대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공동대표 체제는 사실 당원 당규상 어렵죠. 그리고 당 운영 과정에서도 사실 난항이 예상되는 대표 체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대표 체제는 어렵다고 보고요. 뭐 선거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뭐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거든요. 그래서 합당 이후에 당장 안철수 대표가 국내심의 당대표로 추대하는 방식의 그런 옹립은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제가 보더라도. 또 안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게 무리하게 들어오셔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안 대표의 정치적인 목표는 대권이기 때문에 예. 대권을 하시려면 당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마음을 얻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들어오셔서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시간을 좀 갖고 하실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선거에 승리는 했지만 과연 이번 승리가 몰고든 아주 큰 격차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기긴 이겼지만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크게 두 개였거든요. 이대남 그리고 호남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대남을 결집시키는 역할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성별 표심을 갈랐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의 2030 특히 이대남들과 이대녀를 이른바 20대 여성들을 갈라치는 이런 식의 행태는 말이죠. 정치권에서 추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이대남 그리고 뭐 세포론이라 세대포 이론 그러니까 뭐 60대 이상과 20대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40, 50대의 지지율을 이렇게 상쇄할 것이다. 그런 전략들 성공했나요? 이번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성공적이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건 개개별로 평가가 다를 겁니다. 또 성향에 따라서도 평가가 다를 거고 정치 입장에 따라. 그런데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우선 뭐 팩트 관련해서는 2012년에도 불과 이제 10년 전이죠. 그때도 양강 구도였는데 그때는 박근혜 문재인 대결에서 대부분 20대는 남녀 할 것 없이 거의 문재인 후보 쪽으로 쏠렸어요. 30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선거에서 절반 정도 가까이를 윤석열 후보가 가져올 수 있었다.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없었다면 2대남, 3대남이든 가져올 수 있었을까? 이건 먼저 우리가 평가를 해줄 부분인데 그렇다면 당위성 여부로 놓고 보면 갈라치기다. 이건 좋은 편이 아닙니다만 남녀 간의 극혐을 일으켰다. 이건 안 좋지. 이건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여성가족부 폐지다. 또 이런 등은. 그런데 이걸 전략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본다 그러면 그럼 잘못한 거냐? 아니 그래도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곤두박질 칠 때 이 비단 주머니 가지고 20대, 30대 견인했고 호남 가서 얼마나 공들이게 했습니까? 근데 호남이 저는 아까도 이제 지역 결집 말씀드렸는데 호남, 영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그 표가 나타났거든요. 호남 공들이게 한 효과가. 마지막은 결과적 해석인데 이긴 정당의 대표를 비난하면서 물러나라. 당신 때문에 이번 선거가 이 모양이 됐다. 그런 적은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이준석 대표 이번 선거 끝나고 광주 갔던 화면 조금 전에 그 들고 있는 화면 다시 좀 볼 수 있을까요? 자, 호남으로 바로 그 이기고 바로 달려간 데가 호남이에요. 그리고 마치 선거 운동을 하는 것처럼 저렇게 감사합니다를 들고 계속 호남에서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저게 지금 사실은 뭐 개인적인 일이라 뭐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았으면 원래 계획은 주말까지도 저렇게 광주에 호남 지역에 있을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자, 보수정당 후보가 이건 좀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대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호남을 끌어안지 않고서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도 정치인이고 뭐 큰 꿈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지금도 젊지만 호남을 저렇게 공들이는 이유가 멀리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선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이준석 개인의 정치적인 향후, 장래 때문에 그런 게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좀 당위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은 보수정당과 이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상대 지역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상대 정당의 텃밭에 대해서 거의 방치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계열, 특히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부터 상당히 뭐 공을 들인다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호남을 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뭔가 통합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세대별로도 갈라지고 이념별로도 갈라지고 이제 성별로도 갈라진 상황인데 호남에 저렇게 정성을 들이고 끝나고 나서 물론 득표 차이는 현저했습니다만 가서 저렇게 하는 거는 이준석 개인에게도 좋고 좀 국민의힘으로서도 이제 뭔가 통합을 하겠다고 계속 윤 당선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과 저 행동이 일치한다고 봐야죠. 저는 그건 상당히 좀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뭐냐면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그 이른바 2030 전략이 실패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조종석에 앉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2030 세대에 대한 특정 정책적 그 방향 이것은 원래 갈라치기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세대 포이론을 만든 사람이 아니고 세대 포이론은 사실 현상을 이제 표현한 거거든요. 예. 2030 세대가 볼 때는 4050 세대가 기득권 세력으로 본 거죠. 그래서 6070 세대와 이렇게 협공하는 모양새가 취해졌다 이런 현상을 포이론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어쨌든 2030 세대의 어떤 전략을 펴면서 그것이 상대방이 이제 프레임을 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갈라치기다라고. 그러나 어쨌든 명분과 실리를 떠나서 이것을 선거 전략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그것은 향후에 상당한 부담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2030 세대 표심뿐만 아니고 여성의 표심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본인이 갈라치기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끝까지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고집을 피우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이거 선거 전략으로 삼은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단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잠시만요. 고집이라는 이제 얘기를 하셔서 지금까지 2번 있었거든요.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뭐 자명에 들어간 게 2번 있었어요. 네. 대선 전에는 대선이 있는데 지금 당대표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고 결국 뭐 김종인 전 위원장과도 사실상 이제 갈라지면서도 이준석 대표만큼은 잡았거든요. 이제 끝났어요, 대선.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그런 행보를 또 보인다면 이번엔 좀 다를까요? 어떻게 다르게 대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준석 대표는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당대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언행에서 대우하는 언행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리와 관련되거나 기타 지위와 관련된 어떤 특정한 행위를 당선인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이제 당원들이 판단하는 거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당선인의 움직임이 아니라 당원들이나 최고위원들이라든가 반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당이 집권 여당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 맞는 이제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당선인의 국정 철학이 통합이라는 거기 때문에 통합과 협치, 이 통합과 협치에 걸맞는 당대표로서의 리딩을 해주기를 바라는 당심이 그렇게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향후에 뜻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당 리더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대남 얘기인데요. 선거 전략 얘기는 뭐 세 분 다 하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 뭔가 자꾸 분열되고 갈등을 많이 겪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통합을 많이 강조해서 근소한 표차로 이제 이기고 졌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선인이 통합을 강조하는데 저는 그거 말고 사회적으로 말이죠. 이대남의 그러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아까 현상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이대남들 또 30세대의 남성들이 느끼는 여성들에 대한 피해식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배제하면 안 돼요.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여성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감 같은 걸 같이 봐야 되는 것이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이걸 자꾸 갈라치기다, 이대남이다, 이대녀다, 성별 갈등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 민주당에 2030 여성들의 뭐 입당이라고 할까요? 이런 움직임이 활발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서울시당의 온라인 당원이 11,000명 정도 가입을 했는데 그중에 80%가 여성이고 또 그 상당수가 2030 여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대선에서 저는 여성 유권자니까요. 여성 유권자가 설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 2030 여성도 그랬지만 이번 선거처럼 뭔가 여성 유권자들을 향해서 어떤 정책이 있거나 메시지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적었습니다. 물론 이제 양성 평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여성 유권자들이 굉장히 소외됐고 특히 2030 여성들은 마치 이대남 이대녀라는 사회적인 어떤 그 구분을 하면서 매우 대립적인 그 집단처럼 했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서 일정 정도 저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선 기여에 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행태는 굉장히 정치 공학적이었고 앞으로는 정말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의
이 정당 체제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거보다는 훨씬 좀 더 무겁게 우리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이 있죠. 윤석열 당선인을 당 지도부보다 더 가깝게 보자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윤핵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물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앞날 관심입니다. 소위 말하는 윤핵관은 사람들이 다 인수위 차지하거나 장주영 비서실장에도 접근이 들어가면은 정치권이나 뭐 언론에서 그거 쉽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비판하지. 비판받은 짓을 뭐하러 합니까? 자, 어떻게 보십니까? 윤핵관의 앞으로의 그 진로, 미래 어떻게 전망하세요? 참 이게 민감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윤석열 후보의 인사관을 본다면은 중용할 거다. 하지만 그건 이제 전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그랬잖아요. 윤핵관은 없다. 윤핵관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적재적소 인사를 생각한다면 장제원 의원하고는 워낙 가까워요. 워낙 가까우니까 이 사람 뭐가 문제가 있어. 실력도 있고 헌신적인데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인수위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의원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인수위는 철학, 인사 또 정책이거든요. 근데 인사를 너무 이른바 이제 세칭 윤핵관으로 하게 되면 뭐 논란이 되니까 논란을 제소하는 것인데 저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예. 지지율이 복병이에요. 신성한 윤석열 후보는 임기 내내 지지율이 생명입니다. 여론조사를 매일 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순간 위태로운 것이거든요. 윤핵관에 대한 거친 여론, 부정적 여론이 나오면 이건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았던 또 다른 인물들이 있는데요. 바로 민주당 지도부입니다. 일단 그 민주당의 당 대표 송영길 대표의 그동안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민주당 당 대표로서 대통령 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듯이 국민을 믿고 다시 시작합시다. 자, 송영길 대표가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면 송 대표도 대권의 꿈을 갖고 있는 분일 텐데 당분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어쨌든 이번에 총선에서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요. 대선에, 예. 대선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송영길 대표는 정말 온몸의 투혼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당내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요. 또 국회의원으로서 어쨌든 당 대표 하면서 이번에 대선을 지휘하면서 정치개혁의 화두를 구체적으로 던졌기 때문에 또 당이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오선 국회의원의 광역단체장의 당 대표까지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차기 어떤 그 대권 도전에 이런 것들을 갈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른바 부하 논쟁을 했던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추장관이 1등 공신입니다. 이런 비판은 좀 받으셨죠? 그건 뭐 비판답지 않은 어떤 하나의 프레임이라 할 수 있죠. 추미애가 윤석열을 키웠다. 네, 제가 키운 윤석열 제가 잡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를 할까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정치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던 게 바로 법무부 장관과의 이른바 부하 논쟁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추미애 장관이 아니었으면 윤석열 당선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이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추미애 장관 전 장관의 많은 발언들이 물론 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고 지지하는 유권자들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우리가 중도나 중간지대에 있는 여러 가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과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이 저기 국민의힘의 선대본부장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예. 그래서 저는 추미애 전 장관께서도 뭐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당대표도 하셨고 말이죠. 법무부 장관도 했고 그러니까 향후엔 좀 더 말을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정제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추미애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뭐 비아냥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죠. 법무부 장관 때 논란이기 때문에 연관해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찰
검찰에서 그동안 뭐 이쪽에서는 핍박받았다, 아니다, 검찰 개혁이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재등판, 앞으로의 일선 복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하세요. 거의 예정된 수순으로 보였는데 아하. 그만큼 검찰이 비정상적이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문에 이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강한 인식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세 가지입니다. 키워드로 보면 첫 번째 중용되고, 예. 두 번째는 복권되고, 세 번째는 시스템적으로 이들을 통해서 수사해야 될 게 있다면 수사를 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게 그래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앞으로 아마 그런 인사청문회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본다면 각 당에 한 30초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의 복귀,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실력으로만 보면 원래 중앙검사장 자리에 그럴 사람이다라고 했지 거기 가야 된다라고 발언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법무장관이 이제 임명되게 되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인사 문제를 하는 것이고, 윤석열 당선인은 시스템을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인사가 진행될 것이지, 지난번에 불이익받다고 해서 이렇게 뽑아다가 어떤 자리에 이런 식의 인사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들 정서에 어떻게 보일까, 저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때 워낙 그 검찰 개혁을 둘러싼 또 국민들 간의 그 갈등이 컸는데, 뭐 어쨌든 간에 제2인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다시 복귀시켰을 때 아무리 그게 공정한 인사라고 하더라도 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좀 시간과 절차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요. 1분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대선 카운트다운,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반에 이번 20대 대선을 최종 점검해드릴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